지난 시간에 처음 했던 얘기가 이제 2007년 말에 폭발해서 현재 사실상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할 수가 없는 공항과 관련된 얘기였고요. 뭐 과정은 대단히 현란했지만 본질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폭이라는 게 엄청나게 거대하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이제 전무후무한 수준의 그 구제책을 폈고 지금도 펴고 있죠, 사실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제대로 회복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게 어떻게 규결될지,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소가 되면서 다시 이런 호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이제 결국에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인가? 부정적인 결과가 이제 역사적으로는 세계대전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장 인류라는 종의 존속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핵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이제 오지 않기를 이제 우리 모두가 바라지만 과연 평화적인 방식으로 그런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그래서 누구 말이 옳은지를 우리가 우리 몸으로 겪으면서 검증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독점이라는 건 자유경쟁의 정반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논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자유경쟁의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독점 자본들끼리도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데 이미 독점적인 지위를 특정 산업 분야에서 점하고 있는 자본들끼리 이제 경쟁이라는 게 독점 이윤의 원천이 되는 가격은 어지간해서 이제 건드리지 않으면서 다른 방식으로 경쟁을 하는 양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 이제 자본을 진출하는 걸 막기 위한 진입장벽이라는 각종의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규모가 점점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는 게 지적사용권입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들 같은 경우도 이제 지적사용권이 설정돼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게 미키마우스예요. 미키마우스가 그 흑백 영화 시절에 만들어진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장수하는 캐릭터인데 상표권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실제로 미키마우스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미국 법에 따르면 진즉에 그 지적사용권이 만료가 됐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워낙에 많은 돈을 벌어들이다 보니까 디즈니사가 그 현행 법률상에서 이제 그 지적사용권이 만료가 되는 시기가 가까울 때마다 미국 의회를 상대로 엄청난 돈을 써서 로비를 해가지고 그때마다 그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내놓게 만듭니다. 미키마우스의 지적사용권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비아냥거리는 의미로 미국의 이제 지적사용권과 관련된 그 기한과 관련된 법안을 미키마우스법이라고 불러요. 미키마우스라고 불러요. 결국 이제 독점 자본이 이제 자기 이윤을 확보하는 방식이 이제 그렇다는 거고. 어떤 방식으로 이윤을 확보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신비한 방식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결과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부분에서 생산된 가치를 이전받는 결과다. 자, 제국주의는 그 식민지에 대한 영토적 지배와 동의어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국주의 본질은 독점 자본주의다라는 게 이제 레닌의 규정이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일정 단계에 이르면 은행 자본과 산업 자본의 융합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성립한 거대 독점 자본, 금융 자본의 수뇌부가 마땅한 힘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익을 위한 대외 정책이라는 게 19세기 말에 제국주의라는 형태로 이제 전면화됐다. 그 얘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네요. 질문 있으세요? 자, 제국주의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제국주의가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20세기 초에 이제 전면화되면서
당연히 이제 식민지에 대한 초과 착취와 수탈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지배계급의 편에서 이것을 무마시키는 얼버무리는 내지는 이제 제국주의를 변호하려는 그런 논리들도 생겨났습니다. 주류 이데올로그들이 결국 하는 일이 지배계급에게 봉사하는 일이잖아요. 여러 형태로 나와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제국주의 변호론의 한국판이라고 할 수 있는 논리가 상당한 목소리를 발휘하고 있죠.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의 앞장 사실상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한국경제사를 담당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가 이제 조선을 35년간 식민 통치한 덕분에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근대적 발전, 자본주의적 발전이 대단히 촉진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되도 않는 민족감 좀 앞세워서 개국주의 일본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오히려 감사해라, 이런 논리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제국주의 변호론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이제 식민 통치라는 게 결국 그 나라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수탈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미개한 사람들을 계몽시켜서 그들의 발전을 돕기 위한 것이다라는 대단히 뻔뻔한 논리인데요. 그게 이제 한국판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형태로 나와 있어요. 한국의 이제 민족주의 역사 쪽에서는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처음에 어떤 논리를 내걸었냐면은 일제의 식민 통치 없이도 우리가 자주적인 힘으로, 독자적인 힘으로 근대화를 수행할 수 있었다라는 주장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세기 정도의 이제 조선 시대를 보면은 보통 이제 그 제국주의 국가들, 이른바 선진국들에서 봉건제가 해체되고 자본주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이제 관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른바 자본주의 냉화론 내지는 내재적 발전론이라는 이름으로 굳이 제국주의 일본의 통치를 받지 않았어도 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어떤 식으로 다시 반박을 했냐면요. 18세기에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었던 건 맞다.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발전했느냐라는 거예요. 19세기를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19세기 조선에 대한 자료가 제일 많이 쌓여 있는 게 바로 저기 규장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규장각의 자료들을 그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거의 독식하다시피 했죠. 여기 자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그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을 때 18세기 이제 자본주의 냉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발전하기는커녕 전부 다 지리멸렬하고 대단히 처참한 상황입니다. 봐라, 이게 이제 조선 19세기 조선이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독자적인 힘으로 근대화를 수행할 수 있었겠냐? 다 일본 제국주의 덕분이다. 이런 식의 이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객관적인 사료를 보면은 19세기의 조선이라는 게 근대화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말이 맞고 우리가 이제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맞는 또는 이제 바른 태도겠습니까? 기분은 좀 나쁘지만 그래도 그걸 수긍해야 될 거냐라는 거죠. 자, 식민지 근대화론자들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이제 민족주의 역사하고 정반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가지 중요한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근대화란 좋은 것이다 라는 사고예요. 근대화라는 게 좋은 것이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일종의 목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독자적인 힘으로 수행할 수 있었느냐 아니면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를 거쳐야 했느냐가 이제 중점입니다. 사실 근대화라는 건 자본주의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죠? 기존의 봉건적 생산관계 또는 이제 지배착취 관계가 해체되고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새로운 지배착취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만약에 이제 자본주의가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정점이고 지상 과제 목표라면은
근대화를 이제 누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제 이루었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적어도 이제 막수주의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 또한 특정한 조건과 시점에서 여러 조건들이 형성하면서 발생하고 또 그 체제가 발전하고 성숙한 결과로 모순이 심화되면서 전혀 다른 생산관계에 기초한 사회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근대화가 누구 덕분이냐가 이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 보통 이제 그 민족주의적인 역사학에서는 제국주의 일본의 수탈이라는 측면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제국주의 변호론자들은 식민지에 이제 제국주의 자본이 들어옴으로써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통치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 나라를 피폐화시키는 경우도 많지만 의도에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나라의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를 이식하게 되거든요. 네. 물론 그 과정이 당연히 제국주의 본국에서보다 더 심각한 이제 초과 착취와 수탈을 동반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생겨나고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측면, 이른바 근대화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의 성립에 이제 기여하는 측면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초과 착취와 수탈이라는 것을 동시에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 변호론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자면, 일단 처음에 이제 제국주의 변호론의 방식이 뭐였냐면은 이건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19세기 말부터 그 제국주의 팽창이 이제 전면화되는 과정에서 야 이전에도 제국이 있었지 않냐라고 이야기해요. 엄청난 영역에 걸쳐서 식민지 내지는 속국을 거느린 제국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뭐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 몽골 제국 이런 나라도 있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자본주의 이전 시기의 제국과 자본주의에서의 제국주의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 이전 시기의 제국, 전자본주의적 시기의 제국도 식민지 내지는 속국에 대해서 착취와 수탈을 행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초기에 전국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이 불가피하죠. 어느 정도 관계가 안정되고 나면은 실제로 그런 착취와 수탈이라는 게 가혹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식민지 내지는 속국은 그 제국에게 주기적으로 이제 조공을 바치죠. 그죠? 근데 일방적으로 제국이 받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조공을 받은 제국은 그 답례품을 줍니다. 그 답례품이라는 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에서 나지 않는 제국의 특산품이나 아니면 다른 속국에서 나오는 특산품. 그래서 일종의 무역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국이 이제 강성할 때는 나름 자신의 이제 권위와 너그러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속국이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넉넉하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무역에 해당합니다.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성립하고 난 다음에 제국주의는 철저하게 이제 본국 자본의 이제 이익을 위해서 식민지를 쭉쭉 빨아먹는 이런 과정이 생겨나죠.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이유가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우선하는 게 이제 오늘날 제국주의다라는 자본주의에서. 그래서 이전의 제국과 오늘 그 자본주의에서의 제국주의를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비판에 대해서 이제 제국주의 변호론자들이 또 어떤 논리를 들이대냐면은 실제로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경영을 통해서 어떤 이득이 대단히 보잘것없었거나 오히려 통계상으로 보면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전형적인 논리고 사실 이제 경제학부에서 한국경제사 담당했던 분들만 얘기는 했지만은 실제로 서양 사학과에도 두 분 계시죠. 서울대. 그죠? 영국사 하시는 분하고 독일사 하시는 분. 그죠? 나름 유명한 분들이에요. 자, 이분들이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한때 좀 반짝했던 뉴라이트 운동에 성공해서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배계급 중에서 이제 극우로 알려진 그런 사람들과 이 식민지 근대화론 내지는 제국주의 변호론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는 이제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통계상으로 보았을 때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경영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라는 게 보잘것없다라는 게 정말이냐라는 거죠. 일단 그 통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식민지 경영 비용으로 이제 간주되는 게 어떤 것들이냐면은 하나는 제국주의 자본이 식민지에 진출하기 위해서 각종의 이제 기관 시설들,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도로를 닦고 철로를 놓고 전기시설, 항만시설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게 일종의 이제 투자가 되는 건데 그걸 이제 비용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뭐냐? 그렇게 함으로써 제국주의 자본이 식민지에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과정에 이제 기초를 닦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어떤 걸 또 추가적으로 비용으로 치자면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통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서 본국에서 군대를 동원하고요. 그리고 식민지에 있는 제국주의 지배에 이제 협력하는 그런 이제 부역자들을 동원해서 그 저항 운동들을 탄압하게 되죠. 그 비용까지를 이제 경영 비용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익으로 잡는 건 뭐냐면은 제국주의 자본이 거기에 진출했을 때 이윤을 발생시켰을 때 그걸 그 식민지에 재투자하는 경우를 이익으로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결과물을 본국에 송금하는 경우만을 이익으로 간주해요. 무슨 얘기예요? 비용은 가능한 한 크게 계산하고 이익은 가능하면 축소하는 방식으로 통계가 작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봤을 때 통계상으로 제국주의가 식민지 경영을 통해서 별다른 이득을 못 받거나 아니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라는 식의 이제 논리를 푼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그래 이제 통계로는 뭐 통계 자체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자라는 거죠. 통계 자체 의심스러운 점이 있지만 뭐 식민 통치하는 제국주의 정부가 나름 양심적으로 작성했다라고 이제 믿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로 이제 착취나 수탈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일제 시대에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에서 엄청나게 많은 쌀을 공출을 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의 식민 통치 시기가 이제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1920년대가 조선을 식량 공급 기지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1920년대 초쯤에 이제 일본에서 기근이 일어났거든요. 기근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쌀이 부족하니까 처음에 이제 저기 동남아 쪽에서 쌀을 수입해서 나눠줬어요. 근데 그쪽 쌀이 이제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은 우리나라나 좀 일본 사람들의 입맛에 잘 맞지 않습니다. 끈기가 없고 길쭉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해봤더니 마침 식민지 조선에서 나는 쌀이 일본 사람들 입맛에서 맞다라는 거예요. 품종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조선의 이른바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의 면적이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원래 이제 벼농사라는 건 물이 충분해야 제대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고 수리 관계 시설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국 주변에 이제 물이 풍부한 수량이 풍부한 곳을 끼고 있어야 되는 거다. 자, 근데 이제 일제가 한국에서 조선에서 쌀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입지가 맞지 않아가지고 밭으로 사용되고 있던 지역들을 강제로 전부 다 논으로 바꿔버려요. 이른바 미국 단자화라는 방식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쌀농사의 벼농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게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항상 이제 농민들의 항의 시위에가 나오는 게 이제 쌀값 내지는 이제 쌀에 대한 수매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제국주의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 통치 시절에 기형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이제 벼농사의 비중이 늘어납니다. 지난번에 이제 실제로 제국주의 식민 통치 동안 전 국토가 사탕수수 밭이나 목나무 밭으로 변해버린 나라의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식민지 조정도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됐고 그 폐해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생산한 쌀을 수매를 해갔는데 수매라는 형식을 공출을 해갔는데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그걸 수탈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시장 가격대로 주고 구매한 거니까 결국 수탈이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뭐냐 그러냐. 자, 공권제에서 자본주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농업 생산물과 공업 생산물의 가격이 역전되는 현상이에요. 초기에는 대체로 농산물의 가격이 농산품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농산물의 가격은 거의 그대로고 오르지 않고 유지되는데 농산품의 가격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런 역전이 일어나죠. 이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이 모습이 마치 가위의 날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저스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번역을 하면 협상 가격. 이 협은 뭐냐면 가위 형체예요. 가위 모양의 가격. 자, 근데 이런 식의 이제 협상 가격이라는 게 제국주의 본국과 식민지 간의 교역에서도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일본이 생산한 공산품, 뭐 본국에 생산했든지 아니면 식민조선에 진출해서 생산했든지 그런 가격은 인위적으로 높게 매겨지고, 조선의 이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은 터무니없이 낮게 매겨지면서 겉으로 보면 이제 시장 가격대로 수매를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수탈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가치 이전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류경제학의 논리대로라면은 뭐 수탈이 아니다라는 거죠. 시장 가격대로야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시장 가격대로 구매했는데 뭐냐라는 거죠. 근데 그 사실 그 배후에서 보면은 사실은 엄청난 가치 이전이 발생하겠다. 자, 이게 두 번째고요. 뭐 통계도 문제 삼지 않고 이것도 이제 우리는 이제 노동 가치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지만은 뭐 그것도 이제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가격이 가치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제국주의 국가가 나라 전체로는 식민지 경영에 있어서 별 이득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식민지 경영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각종의 변명거리도 생겨났다는 거죠. 뭐 당시에 이제 제국주의 국가의 정치가가 역사에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한 야망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선교를 목적으로 한 거였다고 이야기하거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지몽매한 자들을 계몽시켜서 잘 살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식의 이제 뻔뻔한 얘기를 해댄다는 거죠. 사실상 이제 일본이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식민지 근대화를 외치는 분들이 바로 그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에 찬동하는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경제적 이유 때문이 아닌 거냐? 아닌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 제국주의 국가도 사실은 자본주의 국가고요. 자본주의 국가가 전부 다 이해관계가 동일한 개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그 나라에도 이제 지배계급과 비지배계급이 있어요. 실제로 이 제국주의 정책, 제국주의 가 이제 발현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드는 비용은 대체로 누가 감당해요? 그 나라의 비지배계급이 낸 세금이 그죠? 네, 그 비용을 감당하게 되죠. 이득은 누가 지켜요? 금융자본, 그죠? 제국주의 국가의 독점자본이 지켜요. 그래서 나라 전체로서는 이득이 별 볼 일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비용은 자기가 될 필요가 없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독식할 수 있다면, 그죠? 네, 제국주의 국가의 이제 그 금융과제제에서의 지배계급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제국주의 정책을 펼 유인이 있는 거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 변호론자들이 이제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이요. 네. 협상 가격 차는 어떤 도민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어떤 도민으로 발생하겠어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매겨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물건을 생산하는 쪽에서 이제 임의적인 권력을 통해서 매겨지는 가격. 그렇죠.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면 이제 조선에서는 쌀의 공출을 해갈 때 실제로 그 생산량을 조사한 다음에 할당량을 정하거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제 그 수확기에 쌀의 생산량이 엄청나게 시장에 많이 풀려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때 세금도 같이 걷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 쌀을 팔아서 자기가 맡은 할당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사실상 이제 그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생산된 이제 공업 생산물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이제 독점력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주의경제학 내지 신구전 학파적 논리에서 보면은 야 농산물 가격이 낮은 건 생산성이 낮아서 그런 거고 공산품 가격이 높은 건 생산성이 높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만사형통이죠. 그죠? 네. 실제로 이제 주의경제학에서 이제 가격을 설명하는 방식은 항상 사후적인 정답은 아니에요. 현실의 가격이 가치고 현실의 가격이 그렇게 되는 건 그렇게 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이제 사고가 항상 작동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네. 초반에 초기 민족주의 그 역사학자 네. 그 얘기해서 근대화가 자체가 좋다는 거를 다시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조차도 사실은 이제 그 식민지 근대화론에 반대해서 내재적 발전론, 이제 자본주의 맹화론을 주장한 이유가 어쨌거나 근대화가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대화를 제국주의 식민 통치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낼 수 있었다,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근대화를 거치지 않고 다른 대체할 만한 그게 있었나요? 그건 당연히 없죠. 근대화는 자본주의와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근데 막스는 뭔가 다음 세대가 오기 위해서 자본주의가 있어서 과잉 생산이 가능해졌을 때 필연적으로 다음이 올라가는데 네. 그 과정을 근대화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죠. 그럼 그래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근대화 내지는 자본주의화는 필연적이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의미에서. 그죠? 근데 문제는 근대화의 결과로 성립한 자본주의가 인류의 최종 도달점이냐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근대화가 누구 덕분이었냐가 쟁점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네, 근대화의 결과로 성립한 자본주의가 인류가 도달해야 될 최선의 체제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된다. 근데 정말로 그러냐? 그럼 그냥 냅둬서 그냥 근대화가 계속 기다려야 된다고 다음 그러니까 근대화에서 다음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근대화가 된다는 게 뭔가 그러니까 뭔가 같은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실제로 근대화 내지는 자본주의가 진행되는 과정은 전 세계적으로 불균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먼저 근대화를 통해서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나라들은 자본주의가 발전한 만큼 모순이 심화되고 그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직 자본주의적 발전이 충분치 않은 나라들을 수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국주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제국주의 또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 어떤 필연적인 결과다라는 게 이제 낙수주의적 시각이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른바 근대화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문제는 사실은 자본주의가 영원 불변할 것이다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쨌거나 자본주의가 최선의 체제다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를 통치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초과 착취와 수탈만 일어나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 초과 착취와 수탈의 과정이 동시에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를 식민지에 만들어내는 과정이기도 하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제가 조선의 근대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게 사실이에요. 그럼 그게 좋은 거냐라는 거예요. 네, 그걸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좋지 않다고 보는 건가요? 좋다 좋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예, 그게 객관적인 태도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으려면은 사실은 자본주의가
고정 불변한 영원할 체제가 아니다라는 사고가 뒷받침이 될 필요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럼 근대화가 이렇게 뭐 일본에게 근대화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근대화가 좋다 안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근대화가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에 감싸야 된다고 얘기하고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런 근대화에 기여한 측면만을 강조하면서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초과 착취와 수탈을 모르는 척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 반대편에서는 그 착취와 수탈의 측면만 부각시키게 된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소련 때도 그 급격한 공업화로 인한 근대화 자체를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정책을 읽었었거든요. 그 소련은 저기 자본주의가 아니라 네.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립한 나라죠. 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경제 활동의 목적은 뭐예요? 지배계급의 이윤 획득이 목적이 아니라 자국에 살고 있는 인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얘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공업화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봤던 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고 한데 정말로 그 피해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살펴볼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피해를 봤다라는 게 이제 상식인데 사실은 그것 자체가 터무니없이 과장돼 있거나 오히려 거짓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실제로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믿고 있는 이른바 역사라는 게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도 서로 전혀 다른 방식에서 해석을 하면 의미가 달라지지만 사실관계 자체도 터무니없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죠. 특히나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는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접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냉전이라는 게 결코 군사적인 방식으로만 진행되가 아니다. 지금 자본주의 하에서 일어나는 근대화랑 그다음에 사회주의 하에서 일어나는 근대화 자체가 목적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혀 의미가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른바 근대화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 공업 발전이라는 게 실제로 그 귀결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거를 구현할 수가 있죠. 자본주의에서 아무리 경제가 발전한다고 해서 저절로 피지배계급의 삶이 나아지지 않죠. 피지배계급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제 단결해서 지배계급에게 자기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때만 가능하죠. 끊임없이 확인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그랬느냐? 제가 읽은 그 교수님이 나오신 구교재 있잖아요. 네. 거기에 따르면 급격한 공업화를 진행하다가 이제 농민들의 삶이 너무 피폐해져가지고 다시 그거 농산물 가격을 또 인위적으로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하겠다는 거. 글쎄요, 그걸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에서 공업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불가피하게 채택한 시절이 일시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의 삶이 피폐화되거나 절대적으로 나빠지진 않았습니다. 그건 달라요. 공업 부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비해서 그 부분의 성장이 이제 더딘 건 사실이지만, 더뎠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농민들의 삶이 절대적으로 나빠지지 않았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마지막 시간에. 그러니까 소련에서 이제 왜 이런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농민들이 수탈당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좋습니다. 또, 이게 약간 조금 지금 바로 이 얘기 아니고 조금 전에 했던 공항이 왜 10년마다 발발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주교재에 보니까 어떤 고정 자본의 갱신주기. 주기라고 했는데 정확히 잘 이해가 안 가서 글쎄, 그게 사실 그래서 이제 인문 수준에서는 뺀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제 상당히 이제 우리 교재 중에서 공항과 관련된 부분이 특히 나름 이제 좀 수준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은 인문 수준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경험적으로 두 가지 사실이 확인된다라는 거죠. 공항은 대체로 10년 안팎의 주기로 발발하고, 그리고 고정자본의 갱신 주기도 대체로 그런 주기로 관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공항이 터지고 나서 새로운 투자가 시작될 때는 항상 신기술이 적용된 그런 이제 기계나 기술들이 생겨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뭐 그 과정이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게 바로 고정자본의 갱신이라는 거예요. 그죠? 고정자본이 대규모로 갱신되는 시기가 대체로 이제 공항이 터지고 나서 일정 기간의 침체기를 거친 다음에 새로운 투자가 시작될 때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둘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둘 사이 관련이 있는 것은 이제 경험적인 자료 같은 걸로 증명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고정 자본의 주기 자체가 공항의 주기를 추동하는 원인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네, 그건 이제 그래서 이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왜 10년마다 반복되는지에 대해서는 막 딱히 설명은 없는 건가요, 아직? 할 수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공황의 원인이 무엇인가, 어떻게 발생하는가라는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일반적으로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이 동시에 모순을 심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게 이제 터져 나오는 주기가 대체로 10년이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제 자본주의가 주기적으로 공황에 맞닥뜨린다라는 게 이제 필연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언제쯤 또는 이제 뭐년 뭐월 몇 시쯤에 이런 일이 터질 거다라고 예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건 다른 측면이다라는 거죠. 예, 좋습니다. 또. 자, 제국주의 얘기를 조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19세기 말부터 이제 제국주의가 전면화된 계기가 기존의 식민지들이 제국주의 본국의 상품 시장과 원료 공급지 역할을 했었는데, 왜 이때 이제 유독 그런 팽창이 전면화되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식민지의 과잉 자본의 투자 대상, 즉 자본 수출의 대상으로서 식민지가 부각되면서부터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제국주의 변호론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실제로 그 제국주의 국가들의 투자처를 보면은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투자한 게 압도적으로 많고 비중이 높고 식민지에 투자한 건 별 볼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본 수출이 제국주의의 동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틀렸다라는 식의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투자한 자본의 절대액을 가지고 자본 수출의 의미를 평가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일단 자본가들의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쉽게 그 경제 활동을, 그러니까 이윤 추구 활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자국에서 투자처가 마땅치 않으면 그나마 자본주의적 축적이 유리한 다른 선진국, 다른 제국주의 국가에 1차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조차도 고갈되었을 때, 그리고 이미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은 대체로 독점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점 자본에 밀려서 제대로 이윤을 얻기 어려운 중소자본, 이런 경우가 이제 식민지에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자본 투자의 절대적인 그 크기만으로 식민지에 대한 자본 수출의 의미를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일단 과잉 자본의 투자처라는 거죠. 자, 그리고 2차 대전 이후는 이제 어떠냐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적어도 정치적인 독립을 대부분의 식민지가 획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제국주의는 유효하지 않은 규정이다.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를 식민지에 대한 영토적 지배와 동의어로 보는가 그렇지 않는가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걸 동의어로 보면은 대체로 이제 주류 학문들이 대체로 그런
모든 학문 분야에서 이제 주류적인 입장이 그런 식으로 규정하고, 그래서 옛날엔 제국주의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그러냐라는 거죠. 실제로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들이 정치적 독립을 획득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이 승전국이든 패전국이든 힘이 너무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식민지를 통치하는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식민지를 포기합니다. 근데 포기하는 과정이 그냥 곱게 물러가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나라의 형식적인 독립을 허용해 주면서 그 나라에서의 새로운 지배 계급을 전부 다 매판 세력으로 심어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전에 공식적으로 자기들을 식민지로 지배했던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충성하는 최소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런 세력들이 이제 집권하는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나라들이 뭐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식민 통치 기간 동안 경제 구조가 엄청나게 왜곡돼 있어서 형식적 독립 이후에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 나라의 그 독립한 나라들의 이제 지배 계급이 이해관계가 자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국주의 국가에 충성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신식민지라는 이제 용어가 등장한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전히 이제 식민지를 보유하고 내놓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민족해방 투쟁들이 이제 곳곳에서 일어나고 실제로 이제 그 과정에서 소련이 엄청나게 큰 지원을 하죠.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노골적인 제국주의 전쟁이 적어도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하기 전까지는 크게 관찰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와중에서도 꿋꿋이 제국주의 전쟁을 수행했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그죠? 네. 제일 이제 그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베트남 전쟁입니다. 그렇죠? 네. 그 베트남이 사실은 이제 그 지역, 베트남에 속해 있는 라오스나 캄보디아를 비롯해서 인도차이나 만도 전체가 프랑스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2차 대전이 터지면서 이제 프랑스가 유럽에서는 본토가 나치한테 점령당하고 실제로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일본군이 사실상 그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평소에 탄압했던 그 민족해방운동 세력, 베트남 민족해방운동 민족해방 전선입니다. 베트민이라고 하죠. 그 지도자가 호치민이라는 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손을 내밀었습니다. 평소에 탄압하던 그 세력한테 손을 내밀고 일본하고 같이 싸워주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너희들에게 독립을 시켜주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2차 대전이 끝날 때쯤 되니까 얘들한테 이제 약속대로 그 독립을 시켜주면은 얘들이 결코 프랑스의 우호적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든 지도부를 매수하려고 했는데 결국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약속을 깨고 예전에 이제 그 봉건왕조 시절에 이제 프랑스의 대체로 엄청나게 이제 친화적이었고 사실상 프랑스의 속국이 되는 걸 결코 싫어하지 않았던 그 봉건왕조의 마지막 왕을 데려다가 인위적으로 이제 괴뢰국을 하나 성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서서 베트남 민족해방 전선에서는 이제 1945년에 북부 하노이에서 이제 독립선언을 하죠. 그래서 이제 1945년에 이 땅에는 38도선이 꽂혔지만 거기는 북이 17도선이 꽂혀요. 그래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은 나눠져서 여전히 전쟁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결국 이제 그 베트민 쪽에서 1954년에 프랑스군을 대파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전쟁에서 패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종전 협상을 하면서 프랑스군이 물러나고 2년 후에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새로 정부를 그러니까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다. 그러면 이제 끝났어야 되는데 미국이 그 자리를 프랑스가 물러간 자리를 치고 들어와서 또 다시 이제 괴뢰국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 미국의 비호 아래 성립했던 괴뢰국을 자유베트남이라고 잘못 배웠고, 그렇죠? 실제로 이제 베트남 인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그 세력을 대단히 이제 나쁜
그죠? 예. 뭐 실제로 이제 그 입장에서 이제 그 남쪽에서 이제 게릴라 활동을 했던 사람들 베트콩이라는 식으로 불렀잖아요. 그렇죠? 예. 불렀는데 사실은 이제 정반대였다.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엄청난 방식으로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교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베트남 전쟁이 대규모로 확대되는 시기가 있어요. 예, 그 빌미가 된 게 이른바 통킹만 사건입니다. 예, 베트남 중부 측에 있는데 북베트남의 이제 구축함이 미군의 선박이라는 것들을 선제 공격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그 북부 하노이에 엄청난 대규모 폭격을 가능하죠.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 전쟁이 엄청난 전면전으로 들어가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이제 그 얼음에 이제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이 도대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걸 조사해서 백서를 낸 결과에 따르면 애초에 그 통킹만 사건 자체가 전쟁을 확대시키기 위한 미국의 자작극이었다는 얘기가 펼쳐지죠. 실제로 이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식의 자작극을 행한 게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미국 바로 앞에 쿠바라는 나라가 있죠. 네. 카스트로가 주도한 이제 게릴라 혁명에 의해서 전복되기 전까지 사실상 미국이 속국이었는데 그 이전에 스페인의 식민지였거든요. 스페인이 한때 잘 나갈 때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대려 석권했습니다. 근데 이제 20세기 초쯤 되면 스페인은 너무 약해져가지고 제대로 그걸 간수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미국은 바로 앞바닥에 있는 쿠바가 대단히 좋은 먹잇감인데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작한 게 메이노 사건이에요. 이때도 배가 한 대 폭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배가 폭파가 됐는데 이게 이제 스페인의 공격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스페인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그 부인을 했는데 전혀 들은 채도 않고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손쉽게 스페인을 몰아내고 이제 쿠바를 공격하게 됩니다. 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미국입니다. 그렇게 생각나는 거 있어요? 천안함이 생각났죠. 벌써 10년이 돼가는데요. 서해상에서 군사훈련 중이던 이제 해군 함정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침몰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이게 이제 휴전선 이북에 있는 국가의 어뢰 공격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사실 조금 들여다보면은 대단히 많은 의혹이라는 게 있어요. 나름 이제 그 휴전선 이북에 있는 나라의 공격의 증거라고 들이대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이제 나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검증을 했을 때 그 정반대가 계속 증명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 요구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고발하고 몰아붙이고 일방적인 정보만을 우리한테 쏟아붓고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상당수가 어쩌면 대부분이 천안함이 북의 어뢰 공격 때문에 침몰했다고 믿는다. 정말 그럴까? 라는 겁니다.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네, 얘기가 조금 딴 데로 흘렀습니다만 그런 일이 이제 진행이 되죠. 자, 근데 어쨌거나 2차 대전 이후에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제 그 전면적인 노골적인 침략 전쟁이라는 게 적었던 거는 사실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이 번제해서 견제 세력으로 기능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전행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그래서 이른바 평화적인 방식의 종족과 수탈이라는 건 이제 여전히 진행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침략 전쟁은 어느 정도 잦아들었었는데 1990년대를 전후해서 이제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20세기 사회주의 진영이 거의 대부분 붕괴해 버렸죠. 네. 그리고 나서 사실은 노골적인 침략 전쟁들이 다시 빈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90년대 초부터 예전에 이제 유고슬라비아 지역에 있었던 곳에서 내전이 일어났을 때, 흔히 코소보 사태라고 알려지죠. 거기에 이제 나토가 개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라크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2차례에 걸쳐서 쳐들어갔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도 쳐들어갔고, 리비아도 전복시켰고, 시리아도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쟁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듣는 정보는 다 대단히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그죠? 뭔가 이제 악의 축들을 징치하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져다 주기 위한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제 정반대가 진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결국 제일 큰 이유는 뭐예요? 그 지역이 이권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나름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의 패권에 호락호락하지 않는 뭐 아주 선한 정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상당한 지지를 갖고 있는 정당한 정권들을 악의 축으로 이제 낙인 찍고 그걸 인위적으로 이제 전복시키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예, 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국주의 독점 자본의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제일 큰 게 이제 석유 발탄 거죠. 실제로 그걸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나라들을 전복시켜서 점령한 다음에 나는 민주 정권이라고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도 미국이나 나토의 군대가 일정 시간 동안 거기서 철수를 못해요. 네, 지금도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그 리비아 등등에 미국과 나토의 군대가 여전히 주둔해 있어요. 왜 그래요? 정말로 그 나라 사람들한테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아준 거면, 그죠? 네, 이미 진즉에 떠나고 다 나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민주정권이라고 정부라고 설립한 그게 사실은 이제 미군의 그런 무력이라는 뒷배가 없으면 언제든지 전복될 수밖에 없는 허약한 괴뢰 정권입니다. 네, 그게 팩트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듣게 되는 정보는 그런 얘기는 싹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식적으로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나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정반대가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이제 그것 가지고 몇 가지 사례들만 얘기하더라도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갈 건데 뭐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국주의라는 게 이제 과거의 일이 아니라 사실상 현재 진행형이고, 그래서 노골적인 영토적 지배 외의 방식으로도 제국주의 국가의 이제 독점 자본의 이익을 위한 수탈이라는 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제 20세기 말에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된 이후에는 정말로 한 세기 전에 행행했던 그런 식의 노골적인 침략 전쟁도 다시 빈발하고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자, 질문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국 자본주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궁금해할 답안지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시험 관련해서 질문 있어요? 그래서 답안지와 그 채점이 왜 결과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하고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오늘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에 기부면 되고요. 네. 혹시라도 오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저한테 따로 얘기해주세요. 시험 수업 끝나고 바로는 수업 끝나고 바로야. 네. 다음 시간 수업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을 이렇게 잡았는데 시험 이번 수업 시간 끝나고 또 바로 그 시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올 생각이 있는데, 네, 꽤 많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3층에서 봅시다. 여기 다음 수업이 있으니까 오늘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도 제가 여기 이 장소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수업 끝나고 바로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은 3층에 보면은 그 의자들이 있는 데 있죠. 네, 여기 3층에. 거기서 봅시다. 그쪽으로 오세요. 자, 한국 자본주의입니다. 혹시 근데 그 문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문제를 올려줄 수 있나요? 아니면 문제를 올릴 수 있나? 그래서 저기 문제지를 가져가라고 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문제지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와서 확인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첫 시간에 자본의 원시적 축적, 시초 축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강의 보강, 한국에서의 이제 자본주의 생산관계 성립과 관련해서 건너뛰고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우리 책의 8강의 국강에 이제 공항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도 한국 자본주의와 공항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그것도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묶어서 이번 시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자, 일단 이 땅이 언제부터 자본주의였냐? 라는 겁니다. 자, 일제하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성립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바로 일제하의 식민지 조선이 자본주의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성립했다라는 것과 그 생산관계가 지배적으로 되었다는 건 다른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 봉건사회라고 해서 봉건적 생산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생산관계가 현실에서는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양쪽으로 위에 있는 지배적인 생산관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성격이 규정이 됩니다. 그럼 일제하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거죠. 일제하 조선시대부터 이제 자본주의였다라는 주장들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1910년도에 일제가 조선에서 했던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자, 자본주의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었던 토지에 대한 중충적 소유라는 게 사라지고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소유, 뭐 근대적 소유, 사적 소유 다 같은 말인데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일제가 조선에서 토지조사 사업을 1910년대 하면서 법률로 그런 근대적, 사적 소유가 확립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식민지 조선이 자본주의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정말로 그러냐라는 거죠. 자, 막스가 이제 사회를 파악하는 방식이라는 게 그 사회의 이제 토대 내지는 이제 하부 구조를 이루는 게 생산력의 발전 그리고 어떤 생산 관계가 지배적인가라는 게 이제 이른바 경제적 관계라는 게 그 사회의 물질적 토대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위에 이른바 상부 구조라는 게 서는데 이 상부 구조가 법률, 문화, 종교, 각종의 이제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국가까지 이게 이제 상부 구조예요. 그래서 결국 상부 구조는 하부 구조에 조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봤을 때 큰 틀에서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가 조응하고 하부 구조, 토대에 의해서 상부 구조가 결정이 되지만 항상 이게 1대1로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다. 네. 때로는 상부 구조가 토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일제가 법을 바꾼 거거든요. 토지에 대한 근대적, 사적 소유권을 확립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토대가 자본 임노동 관계,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로 재편이 되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이전에 이제 그 공간적 소유권 확보하고 있었던 이제 지주들이 그걸 이제 자기들의 이제 근대적 사적 소유로 바꿀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딱히 소유자가 정해져 있지 않았던 공유지라든지 왕실과 사찰의 토지들이 전부 다 몰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누구한테 가냐면은 일본에서 건너온 지주들하고 친일파들한테 넘어가요. 자,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제 근대적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 근대적 소유권이 확립되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자본 임노동 관계의 발전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결국 새로운 지주 소작 관계라는 공권적 관계가 재편되는 것으로 기결이 되죠. 네. 그래서 1910년대의 토지조사 사업이 조선이 그 자본주의를 이행하는 계기였다라고 하는 건 미안하지만 기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1920년대가 그 조선을 식량 공급 기지화 하는 게 이제 일제의 전략이었다라면 1930년대는 이제 병참 기지화를 진행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대륙 침략을 했잖아요. 아시아 전체를 침략하기 위해서 조선을 이제 병참 기지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제국주의 국가의 자본이 식민지에 진출할 때는 자국에서 경쟁에서 밀린 중소자본이 오는 게 일반적인데 중소자본이 대부분 났지만 당시 조선에서 예외적으로 미쯔비시 같은 대자본도 이제 진출합니다. 왜? 의도적으로 이제 병참 기지화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자본 임노동 관계가 성립하고 상당한 정도로 노동자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1930년대 어른부터는 일제하에 이제 민족해방 투쟁 중에서 노동쟁이가 심심치 않게 확인이 됐죠. 자, 그리고 1930년대 후반쯤에 이제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통계를 보면은 공산품의 가격 총액이 농산물의 가격 총액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이때부터는 이제 그
대체로 공업은 자본주의적으로 진행이 되고 농업은 전 자본주의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우위에 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그러냐? 자, 가격 통계라는 게 결국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방금 확인했어요. 그죠? 무슨 소리냐? 공산품 가격 총액이 농산물 가격 총액을 앞지른 바로 그 시점에도 실제로 각 산업별 그 인구 조사들을 보면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조그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서 그걸로 이제 부족해서 지주들한테 이제 땅을 빌려 소작을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소작하는 경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압도적인 다수가 여전히 이제 봉건적 생산 관계하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자본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 노동자의 수는 훨씬 적었다는 거죠. 압도적으로 적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제하에 조선이 자본주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산품의 가격 총액이 농산물의 가격 총액을 앞질렀다는 건 뭐야? 우리가 바로 이전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협상 가격 차라는 게 어마어마하면서 엄청난 가치 이전과 수탈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그때 식민지 조선이 자본주의를 이행했다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1930년대들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식민지 조선은 어떤 사회라고 볼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식민지 반봉건 사회인데 여기서의 반은 세마이 절반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생겨나고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봉건적 생산 관계가 지배적인 그런 사회이고 실제로 이제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는 제국주의 일부는 이미 이제 독점 자본주의 단계에 들어서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 이제 포위된 봉건제라는 의미에서 식민지 반봉건 사회라고 이제 이게 이제 일제하에 조선에 대한 정확한 규정. 그럼 언제부터 이 땅이 자본주의였냐라는 거죠. 자, 해방 이후에 이제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계기는 농지개혁입니다. 무슨 소리냐? 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자마자 이제 북위 38도선을 기점으로 남과 북으로 이제 나뉘었어요. 38선 이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대단히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우리가 또 배우죠. 근데 실제로 38선 이북에서는 일제가 남기고 간 재산들하고 그 다음에 친일파들의 재산을 전부 다 몰수합니다. 무상 몰수했어요. 그 동양이 보상해주지 않았고 그거를 그 중에서도 이제 토지를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분배했습니다. 무상 몰수, 무상 분배라는 형태의 토지 개혁, 토지 혁명이 진행됐습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그 재산을 빼앗긴 친일파의 그 자손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서북 청년단이라고 만들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반공적인 탄압의 선두에 서가지고 온갖 폐악을 벌였죠. 자, 남쪽에 38선 이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니, 재산을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빼앗고, 그렇죠? 그걸 이제 무지랭이들한테 나누어주다니 저런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남쪽의 친일파들은, 지주들은, 지배계급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저기 친일파하고 일본 놈들 거 다 뺏어가지고 나눠줘도 된다고서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남쪽에서 대부분 그래요, 그죠? 대대손산 농사 지원도 자기 땅이 없는 게 한이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어때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그래서 남쪽의 지배계급이 북의 토지개혁 때문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농지개혁을 합니다. 왜? 신용이라도 안 하면 뭔지 날 것 같거든요.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근데 이제 정말로 마지못해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죠. 예. 일단 토지 개혁이 아니라 농지 개혁이에요. 뭐냐? 북에서는 이제 모든 토지를 전부 다 몰수하고 나눠줬는데 일단 농업용으로 분류되지 않은 토지는 몰수 대상에서 제외해요. 그리고 몰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재산을 공익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다 환납을 하는 형식을 취하면 몰수를 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의 친일 지주들 지배계급이 그걸 면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그게 대한민국 사학재단의 출발점입니다. 그죠? 최근에 이제 유치원 문제로 살짝 시끌시끌했는데 사실 사학재단 전반에 비하면 유치원은 훨씬 더 작은 포션인데 그래서 잠깐 이제 그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그죠? 각종의 이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문제가 대단히 많은 사학재단인데 그걸 어떻게 규제하거나 개혁하려는 시도가 번번이 좌절이 되죠. 왜 좌절이 됩니까? 자, 국회에서 이제 그 사학재단들을 규제하려는 법률안을 누군가가 이제 제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안을 하는 사람은 이제 그 까딱하면 정치인으로서 자기 생명이 끝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 아무리 잘 나가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자기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려면 지역의 유지들, 투호들의 입김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제 그 지역이 이제 그 엄청난 대도시가 아니라 어지간한 이제 지방 쪽에 이제 지역구가 있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거기 그 투호 중에 제일 영향력이 센 사람이 사학재단 이사장이에요. 그 비위를 거스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법안이 발의되는 경우도 드물고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심사해야 될 그 소위원회 위원들이 다 거기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법안 심사에 위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묵혀뒀다가 회기가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방식으로 이제 계속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이 얽혀 있는가가 이제 각종 나오는데 지금 그 제1야당 그 대표로 있는 나경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제일 많이 이슈가 됐었죠. 그렇죠? 예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왔을 때 자기 할아버지가 이제 이사장으로 있는 그런 사학재단에 몇 년째 이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등기 이사로 있으면서 또 상당한 금액을 받아 챙겼다는 사실이 화제가 됐었죠. 근데 이번에 유치원 관련해서 하면서 나름 그 개혁안을 입법하는 이제 여당 의원 한 사람이 그 나경원이라는 사람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을 지목하면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거 유치원만 해당되는 겁니다. 라고 이제 비난해 놓았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사학재단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구속돼 있는 전직 대통령 또한 자기의 아버지 박학기 마사오 시절에 물려받은 엄청난 사학재단이 있죠. 이른바 정수장학회예요. 원래 이제 있었던 사학재단을 헌납이라는 형식을 빚긴 했지만 사실은 팔목 비틀어서 뺏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학재단 이름을 정수장학회로 바꿨어요. 근데 그 정수장학회의 정자가 박정희의 정자고요. 숫자가 자기 부인이었던 유경수의 숫자입니다. 그걸 따서. 그래서 이제 박근혜라는 사람은 자기는 그 정수장학회와 더 이상 관련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실제로 근데 그 정수장학회가 우리가 공영방송이라고 알고 있는 MBC의 최대 주주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MBC의 구도가 질이 멸렬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지역에서 가장 큰 신문인 부산일보의 지분 100%를 정수장학회가 또 가지고 있어요. 어쨌거나 각종의 방식으로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진행되었을 때도 무상몰수가 아니라 유상몰수입니다. 그리고 분배 방식도 무상분배가 아니라 유상분배예요. 즉 농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빚을 지고 시작해요. 자, 근데 이 유상몰수 유상분배라는 방식이 의도에 어찌 되었던 간에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급속도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 토지를 수용당하고 대가를 받은 지주들은 당장 현찰로 받은 게 아니라 지가증권이라는 형태로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증권으로 받았어요. 대부분의 지주들이 이게 대대손손 자기들이 지켜온 재산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손에 쥐고 묵혀두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막상 이걸 현금화할 단기가 됐을 때는
거의 휘조각 수준으로. 그래서 지주 계급의 다수가 몰락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서 나중에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일부 소수의 이제 지주들은 자기들이 받은 지가 증권을 일제가 남기 구간 공업시설들을 이제 적산불화라는 이름으로 나눠줬는데 그 지가 증권으로 거기에 입찰을 해가지고 산업자본으로 변치했죠. 그러면서 이제 한편에서는 지배계급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기존의 지주 계급이 되고 몰락하고 새로운 신흥 부르주아 자본가들이 이제 특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한편에서 이제 농민들은 어쨌거나 자기 토지를 가진 소생산자가 된 거잖아요, 그 자체로는. 근데 문제는 실제로 그 빚을 지고 시작을 한 상태에서 분배받은 토지량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1년 내내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인데요. 그때 이후로 두 가지 일이 벌어지죠. 각종의 명목으로 농민들한테 엄청난 세금을 때립니다. 실제로 6.25 전쟁의 전쟁 부담의 절반 정도가 전부 다 농민들에 대한 과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농업과 관련해서 일관되게 지켜온 정책이 저고가 정책이죠. 무슨 소리예요? 실제로 이게 이제 대한민국 자본주의가 지탱하는 비결 중에 하나였던 게 도시의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형편없는 수준의 임금을 받더라도 이 노동자들이 굶어 죽진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거리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죠. 나중에는 이제 그 수입 개방이 되면서 농산물이 엄청나게 외국 농산물이 엄청 쏟아들어왔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농산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체제를 지탱하는 거니까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봤자 계속 빚만 늘어나는 거죠. 결국 이제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이제 정든 고향 땅을 버리고 야반 도주를 해서 도시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의 산중턱에 환잣집을 짓고 살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조건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임금이 아무리 형편없이 낮고 노동 시간이 길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은 자기 토지를 가진 소생산자로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다수가 자기 토지를 포기하고 이중에 의해서 자유롭게 되는 존재들로 되어버렸다. 그게 이제 선진국은 한 수백 년에 걸쳐서 진행한 자본의 원시적 축적 과정을 불과 수십 년 만에 이제 이룩하게 된다. 그게 이제 한국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전면화된 과정입니다. 질문이요. 대단히 역설적으로 그래서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이 되게 빠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선진국은 수백 년에 걸쳐서 이 과정을 진행합니다. 근데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경험을 했던 나라들은 대부분 독자적인 힘으로 민족해방 투쟁에 성공하고 사회주의적 지향을 가졌던 나라들 빼고는 토지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진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나라들에서는 그 나라의 대자본가들과 동시에 이전에 그 제국주의 시절에 이제 식민통치 당시부터 그 제국주의에 협력했던 내판 세력인 대지주의고요. 동일인인 거죠. 네. 그래서 1950년대 이후에 한 60년대, 70년대 정도까지 한국보다 자본주의적 발전이 훨씬 빨랐던 나라들,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나라들이나 동아시아 지역의 나라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정체되기 시작하고 한국이 나중에 앞서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의 훌륭하신 닭깎이 마사오 덕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나라들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전면화될 수가 없어요. 왜? 여전히 인구의 다수가 본권적인 이제 대토지 소유자 밑에서 지주소작 관계를 있거나 아니면은 헐값에 일하는 농업 노동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생산이라는 것들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는다. 왜? 그 나라의 지배계급이 굳이 그걸 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대단히 역설적으로 휴전선 38선 이북에서의 이제 토지 개혁에 밀려서 지배계급이 어쩔 수 없이 했던 그 농지 개혁이라는 게 한국에서 자본주의적 축적을 급속도로 진행시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우리 강의 게시판에 제가 글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이른바 이제 박정희 근대화론이라는 것의 실체를 이제 비판하는 글인데 거기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 순으로 이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방 이후에 이제 이승만 정권 하에서 흔히 제1공화국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나라는 한편에서 이제 그런 농지 개혁이 진행이 됐지만 어쨌거나 진짜 뭐 기대할 게 별로 없는 전형적인 후진국입니다. 그렇죠? 네. 일제가 남기고 간 공업 시설도 이제 사실은 한계가 뚜렷했고 제대로 된 이제 경제 발전이라는 건 뭐 딱히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대한민국 경제가 지탱한 게 미국의 원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마샬필드. 그래서 자본주의적 공업도 미국의 원조 물자에 기대서 발전을 합니다. 미국의 원조 물자라는 게 결국 자국에서 과잉 생산된 상품을 퍼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원조 물자가 크게 세 가지였어요. 하나가 면화입니다. 원면이. 그 다음에 설탕을 만드는 원당. 그리고 이제 과잉 생산된 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공하는 단어입니다. 면화를 가공해서 이제 실을 뽑고 촉감을 만드는 명방직 방적 산업이 발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탕을 만드는 제당 산업, 그리고 밀가루를 만드는 제분 산업이 발달합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전부 다 색깔이 흰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삼백산업이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재벌들은 전부 다 삼백산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기반이 대단히 취약하죠. 그 재벌들의 성패라는 게 미국에서 건너온 원조 물자를 얼마나 싼 가격에 얼마나 많이 불화받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원조 물자의 분배를 관장하는 정부의 관료들과 유착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정경 유착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재벌도 그 정권의 밑보이면 이제 바로 타격을 입고 시청 이청할 수밖에 없어요. 원조 물자를 끊어버리는 거니까요. 자, 그러던 이제 경제가 1950년대 말이 되면 빈사 상태에 빠집니다. 왜? 미국이 애초에 자국의 과잉 생산 해소책 중에 일환으로 이제 원조를 했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2차 대전 이후에 선진국들이 장기 호황이었다고는 하지만 주기적인 공황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40년대 말의 공황은 6.25 전쟁으로 단박에 해소가 됩니다. 네. 미국의 공황을 해소시켜준 게 6.25 전쟁이에요. 과정이 어찌됐든. 50년대 말에도 공황이 터지면서 50년대 말에 이제 미국이 대외 원조를 급격하게 줄이기 시작하고 그게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 생필품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곳곳에서 정말로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요. 민심이 흉흉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지면 나중에 4.19 혁명에 그 기폭제가 됐던 이제 3.15 부정선거 당시에 당시 야당이 내놓았던 구호가 딱 한마디였어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네. 실제로 그런 구호가 나왔고 그 구호를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승만 정권이 이승만의 종신 집권을 획책하는 부정선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가 4.19 혁명으로 터져나갑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4.19 혁명과 같은 것들을 이제 설명할 때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숭고한 의식의 발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배경에는 엄청나게 이제 광범위하고 처참한 빈곤과 궁핍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어떤 그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어떤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만으로 다수의 대중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일은 잘 없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그 배후에 물질적 이해관계, 대단히 절박한 그런 상황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19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뭐 이승만은 이제 그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더 이상 얘로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겠다라고 해가지고 살려는 드릴게 물러나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뀌었지만 그 뒤를 이은 정권들도 되게 지지부진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우리의 다카키 마사오께서 쿠데타를 일으켰죠. 자,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면 일제시대 때 식민지 백성으로서 제일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이제 군인이 되는 길입니다. 근데 일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육사에 가지는 못하고 식민지 백성에 갈 수 있는 최선이 이른바 만주군관학교라는 거예요. 거기 수석 졸업생이죠. 그러고도 이분이 일본 육사를 꼭 가고 싶었는데 출세하려고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절당하니까 천황폐하께 보내는 혈서를 쓰셔가지고 당시 신문에 대선특필이 된 거죠. 이렇게 훌륭하신 분.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항일 운동을 하는 독립군들을 때려잡고 맹활약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일제가 망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부터 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당시로서는 당연히 이제 좌익이 훨씬 지지를 많이 얻고 있으니까 좌익으로 전향을 합니다. 근데 막상 이제 45년 이후에는 남쪽에서 미군이 진주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그러니까 자기가 몇 년 좌익 활동을 하던 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들을 미군에 전부 다 갖다 바치고 침입하로 변신해가지고 또 본인을 승승장구를 하죠. 네, 이렇게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합니다. 근데 제 아무리 이것도 혁명이다라고 이제 사기를 쳤지만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지지 기반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세운 게 경제발전이에요. 그러면서 나온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조차도 박정희 일파가 만든 게 아니었어요. 1950년대 말에 미국이 이제 대외 원조를 대폭 줄이면서 다른 나라들한테 언지를 줘야 야 언제까지 너희들한테 원조를 계속해 줄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자구책을 좀 마련해 봐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미 이승만 정권 당시에 경제학 교수들하고 정부 관료들이 모여서 계획을 입안해 놨다는 거죠. 근데 그걸 적용할 시도를 하기도 전에 4.19 혁명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장면 정권도 별다른 시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책상에 잠자고 있었다가 책상설배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일파가 와서 여기저기 뒤지다 보니까 설계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짱구 굴려서 만들어낸 것처럼 그럴듯하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이제 들이밀었는데 문제는 설계도만 있지 돈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종잣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이제 가능한 자원들을 닥닥 긁어서 팔기 시작하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품 중에 하나가 여성들의 긴 머리채였어요. 네, 가발을 만들고 있어. 네. 그리고 실제로 각종의 방식으로 그 돈을 모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박정희가 이제 자기 그 신복이었던 김종필이라는 사람을 일본에 보내서 일본의 당시 외상하고 밀약을 맺습니다. 김오희라 밀약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일 청구권 협정입니다. 즉 35년간의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식민 통치에 대한 모든 보상과 배상의 책임을 무상 원조를 일정액 받고 유상에게 차관을 얼마 받는 조건으로 이후에 다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한 거죠. 그게 한일 청구권 협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이제 일제시대 때 성노예로 끌려갔던 분들 그리고 각종의 방식으로 이제 징용을 당해서 희생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제대로 된 사과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자본가들이나 일본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오히려 이제 큰 소리를 치는 게 바로 우리의 다카키 마사오께서 네, 앞으로 다시는 뭐 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라고 도장 찍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특히 이제 그 성노예로 끌려갔던 분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 덮고 있었는데 당사자들의 이제 그 용기를 내서 계속해서 이슈화를 시켰던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딸이 대통령이시던 시절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다시 그것조차도 이제 돈 몇 푼에 없었던 일로 합시다 라고 이제 묶으려고 했었다는 거죠.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마련했던 게 베트남 전쟁에 대한 참전입니다. 그렇죠? 뭐 말로는 이제 6.25 전쟁에 대한 은혜를 갚는다는 거였는데 실제로 기록들을 보면은 미국이 이제 북베트남에 대한 공세를 통해서 베트남 전쟁을 확대하기 전에도 박정희가 선제적으로 미국에게 한국군을 대규모로 파병하겠다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한국의 군인들이 거기 가서 흘린 피값으로 각종의 이제 이권이나 건설 사업들을 따냈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돈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성장한 재벌들이 상당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그 과정에서 이 추악한 전쟁에 한국군이 동원되는 과정에서 지금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만은 전선에서 이제 적과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민간인 학살을 엄청나게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렇죠? 최근에야 그게 조금 자,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제 종잣돈을 마련해서 경제 발전을 한답시고 시작을 한 건데 당연히 이제 경공업 위주입니다. 그리고 생산성은 당연히 형편이 없어요. 경쟁력은 뒤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력 산업 자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 돈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돈 빌려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갚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수출 주도형 공업화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사실은 대단히 대외 의존적인 경제 구조가 되었더라고요. 자국에서 생산해서 자국민이 소비하고 그게 다시 그 다음 발전의 토대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만들어서 팔아서 달러를 벌어가지고 차관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 쓰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대한민국처럼 뭐 환율, 특히나 원달러 환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나라가 잘 없어요. 뭐 조금 요동치면은 뭐 경제가 들썩들썩하니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경제 구조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대외 종속적인 형태로 이제 틀어졌기 때문에 자 어찌어찌 해가지고 생산력이 발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과잉생산 공황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불러일으킬 정도로까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60년대 말부터 문제가 되죠. 자, 60년대 말에 이제 미국도 공황을 경험합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은 그때 베트남 전쟁을 엄청나게 확대시키면서 군비 지출을 엄청나게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황이 터져요. 물론 이제 그 군수 수요가 상당했기 때문에 크게 심각하진 않았지만 공황을 막지는 못해요. 다시 말해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새로 누적된 과잉 생산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국지전 수준으로는 공황을 해소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도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벌들이 거의 이제 뭐 도산 위기에 몰리고 그리고 이제 그 억눌려 있던 노동자들의 이제 저항이라는 게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파견이 됐다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우리의 그 땅콩 항공 문제가 됐죠. 지금의 이제 그 한진그룹인데 실제로 그 한진그룹이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성공해서 그 덩치를 키운 그런 재벌이거든요. 한진건설의 이제 건물에 베트남에 갔던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달라고 이제 정보 농성을 합니다. 곳곳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70년대 초에 이제 청계 피부업 노조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를 이뤘던 전태일 열사가 근로비키 균형법을 지키라고 외치면서 이제 불신을 하죠. 상황이 그렇게 이제 험악하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박정희가 내린 결단은 뭐였냐면은 더욱더 파쇼적인 집권 체제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재벌들을 구제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72년에 10월 유신이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로 나왔던 김대중과 표차가 되게 아슬아슬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헌법을 뜯어고쳐요.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를 뽑는 게 아니라 체육관에서 선거인단이 뽑게 되고 선거인단을 뽑는 투표만 이제 국민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헌법의 내용은 대통령의 권한이 엄청나게 이제 강화가 되죠. 그래서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것이 한국식 민주주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중고등학교의 이제 모든 교과서에 그 유신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앞면을 장식하고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니시던 분들은 이제 그걸 이제 외워야 집에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서 시작하는 이런 내용들이 모든 교과서마다 이제 앞면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형태의 저항운동을 산악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이제 생존권은 물론이고 정말로 이제 그 기초적인 수준의 민주주의,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모두 다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생각했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자기의 최종적인 지향과 무관하게 전부 다 이제 탄압받는 사람들끼리 연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인권운동, 시민운동, 뭐 시민사회운동이라고 분류되는 각종의 이제 운동들과 노동운동이 자연스럽게 연대를 하면서 하는 거죠. 나중에 이른바 민주화의 결과로 그게 이제 풀리면서 시민사회운동하고 노동운동이 이제 같을 수가 없어요. 지금 최근에는 오히려 대단히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거나 오히려 적대적인 경우도 드물지 않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파쇼적인 탄압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숨죽여서 이제 저항하는 게 불가피했다는 그런 상황에서 동시에 이제 그 빈사 상태에 빠진 재벌들을 구제한 게 8.3 조치랍니다. 재벌들이 한편에서 온갖 특혜를 받았지만 이제 재무 구조가 형편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재무 구조가 건전한 기업이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요. 제일 건전한 거. 좀 심각한 애들은 부채 비율이 1000%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곧 망하게 생겼으니까 박정희 정권이 재벌들의 부채를 일시적으로 동결했다가 나중에 결국엔 사실상 탕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후로 이제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군사 파쇼 정권과 재벌과의 관계라는 게 겉보기에 이제 대단히 이제 정치 권력, 군사 정권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무리 갈라가는 재벌도 군사 정권의 밑보에 이제 바로 날아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군부 독재 정권의 입장에서 다른 선택지가 있었느냐?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로서도 사실은 한국형 독점 자본인 재벌을 육성하는 게 자기들의 유일한 선택지였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독재 정권이 우위에 서는 상황이 지속이 됐지만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87년 6월 항쟁 이후로 군사 파시즘이 퇴조하고 이른바 민간 정부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관계가 역전이 되죠. 자,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서 1970년대 중후반까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70년대 이제 오일 쇼크라는 게 이제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국제 원유 가격이 엄청 오르면서 대한민국의 이제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부분 은퇴하신 연대가 되는데 실제로 그 서울대에서 이제 그 교수를 역임하신 분들 중에 자기가 미국에 유학 가 있을 때 일화를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그냥 이제 자기는 이제 일개 대학원생으로 가서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느닷없이 학교 기숙사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름 급 있는 관료가 자기한테 국제 전화를 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혹시 네가 같이 수업을 듣는 그 같은 반에 있는 친구 중에 미국의 은행에 어떤 유력 인사하고 선을 댈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막 알아봐라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지금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가지고 어리석은 돈을 빌리자면 큰일 나겠다.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일개 대학원생한테 그런 부탁을 정부 책임자가 돌릴 정도의 상황이었다. 실제로 한 번인가는 이제 박정희가 그 신년사를 하면서 연두교소라는 걸 항상 발표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작년에 자기가 이런저런 치적을 이루었고 올해도 어떤 업적을 달성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였는데 어느 해인가는 조그만 병을 하나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우리도 드디어 산유국이 되었다. 이게 바로 포항 앞바다에서 발견된 석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기를 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유전이 발견된 게 아니라 수입한 그 석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그게 살짝 흘러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호들갑을 떨 정도로 상황이 절박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호전되는 계기가 생겨납니다. 역설적으로 바로 그 오일 쇼크의 영향이에요. 중동 지역의 산유국들이 이전에는 이제 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정치적 독립을 획득한 다음에도 원유 가격이 이제 걔들의 손에서 쥐락펴락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나라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라는 석유 수출국 기구를 만들고 카르텔을 형성했죠. 그래서 국제 원유 가격이 큰 폭으로 오릅니다. 달러가 주체 못할 정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나라들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일단 뭐래요? 사막 한가운데다 고층 건물들을 짓기 시작하죠. 예, 이른바 중동 건설 붐이 부는 거예요. 근데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선진국의 건설사들은 잘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더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박정희 하에서 마른 박보기가 당시에 이제 돌파구로 제시한 게 중화공업화 선언입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이른바 중화공업화 선언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드디어 제가 미쳤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왜? 아직 경공업조차도 제대로 발전하지 않은 그런 이제 대한민국이 당시로서는 선진국만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도 중화공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미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설적으로 이제 국제 원유 가격이 엄청 오르면서 선진국들이 중화공업을 이제 조금씩 줄이거나 포기하고 그 다음 단계의 첨단 산업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중화공업이 전통적으로 에너지를 엄청 많이 소비하는 산업이니까 석유 가격이 비싸지니까 오히려 그게 사상 산업이 되기 시작하면서 선진국에서 이제 쓰다 버린 낡은 설비들을 이제 한국이 인수해서 국제 분업 체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첨단원유를 끼워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박정희의 뜻에 따라서 그 중화공업에 진출한 재벌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기요금 체계를 엄청나게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이 헐값인 그런 체계로 개편을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따뜻하게 지내고 있지만은 실제로 여름 같은 경우 이제 각국의 공공기관이나 학교조차도 일정 수준 이하로 이제 온도를 낮추지 못하게 한다. 근데 그렇게 이제 전기 절약을 외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산업용 전기인데 산업용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싸요. 예. 뭐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가정용 전기는 이제 누진제를 적용하니까 엄청 비싸지고 여러분 다 이제 여름에 겪어봤죠. 그러니까 산업용 전기는 쓸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전부 다 이제 수출용 상품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엄청난 관대 혜택을 했습니다. 전기요금 체계가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들의 설비라는 것들을 좀 더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거지로 중화공업에 진출한 재벌 건설사들한테 이제 일거리를 만들어준 것 중에 하나가 경부고속도로죠. 그래서 되도 않게 이제 실력도 안 되는 건설사들한테 대규모 공사를 맡기니까 결국 우여곡절 끝에 닫긴 했는데 실제로 그걸 보수하는 비용이 원래 건설 비용의 3배 이상이 됐죠.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동에서 수요가 있으니까 그 건설사들이 기사회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고도 이제 돈이 주체 못할 정도로 산유국들이 남아도니까 그 달러들을 전부 다 미국 은행에 예금을 하는데 은행들도 갑자기 예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걸 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후진국들, 개발도상국들에게 주던 차반이라는 게 대단히 관대해지죠. 금액이나 이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여유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계속 빌려가지고 이제 계속 축적을 하는 이런 과정이 진행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호황을 구경하다가 결국 79년에 다시 한번 공황이 빵 터집니다. 그리고 79년의 공황은 결국 박정희를 죽음에 이르게 하죠. 네. 실제로 79년의 공황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보통 선진국보다 먼저 경제 위기가 닥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기본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수출을 한답시고 경쟁을 하는데 품질이 이제 그때 당시까지는 형편없기 때문에 전부 다 출혈 수출입니다. 헐값에 덤핑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덤핑 수출을 하더라도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수요가 줄면 품질이 낮은 상품부터 먼저 퇴출이 된다. 그래서 이제 과잉 생산공을 선진국보다 먼저 두드려 맞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79년에 신흥 재벌들도 이제 도산을 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빵빵 터지면서 흉흉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마산 지역에서 항쟁이 발생하죠. 보통 부마 사태라고 이제 부르는데, 민중 항쟁이었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대단히 왜곡되게 그걸 묘사를 했죠. 실제로는 거기에 있던 상인들조차도 적극적으로 호응할 정도로 대중적인 항쟁이었어요.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계엄령을 발동해 놓고 박정희가 이걸 어떻게 할까 고심하던 중에 자기 신복이었던 이제 김재규한테 총을 맞고 죽죠. 이른바 11.6 사태입니다. 근데 실제로 79년 말에 공황이 그렇게 격화된 거는 대단히 역설적으로 반짝이긴 했지만 한국이 선진국보다 먼저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뭔 소리냐? 79년 말에 공황이 터졌을 때 당시 박정희 정권의 이제 경제 관료들이 경제학 교수들한테 자문을 구했는데요. 대한민국의 경제학 교수들한테. 하필 그 자문을 받은 교수들이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때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장에 맡겨라. 그리고 공황이 터졌을 때 철저하게 구조조정을 해라라는 걸 권하는 이런 학파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정작 자국에서 공황이 터지면 케인주의하고 다를 바 없이 똑같이 구제를 하는데 어쨌거나 식민지 지식인들은 자기 지도 교수께서 하신 말씀이 길이요 빛이요 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책 자문을 받으니까 이게 지금 미국에서 최신 이론이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이론인데 이럴 때일수록 구조조정을 확실히 해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 라고 조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황이 터졌는데 경기부양책을 쓰는 게 아니라 긴축정책을 썼다. 그래서 공황이 더 당연히 심각해지고 그게 결국 박정희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죽고 나서 불과 2달이 안 돼서 또 박정희가 아끼는 부하 중에 하나였던 전두환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을 하자. 12.12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보다도 이제 지지 기반이 취약한 전두환이 택했던 방식이 그 다음에 80년 초에 마치 뭔가 좀 많은 제약들을 풀어줄 것처럼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죠.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고 하겠지. 그러다가 이제 한방 터뜨린 게 80년 5월 광주에서의 학살. 그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79년의 공황부터 80년대 초까지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라면요. 1983년에 대한민국의 청소년 축구 대표팀이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에서 4강에 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이 축구 강국은 아닌데 어쨌거나 나름 청소년 대표긴 하지만 세계 4강까지 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들썩들썩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이제 그런 데로 돌리는 게 이제 정권 유지에 유리하니까 엄청나게 또 영웅시를 했고, 근데 그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1983년에 그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의 최종 순위가 1, 2, 3위가 전부 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 나가는 거죠. 전통적으로 축구 강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데. 4위가 한국이었는데요. 그 대회의 최종 순위하고 당시의 세계 외체 순위하고 똑같았어요. 1, 2, 3, 4위. 1983년 기준으로 당당히 세계 외체 순위 4위에 자리하고 있었던 대한민국. 자, 그랬던 대한민국이 이제 기사회생을 하게 된 계기가 1985년에 이른바 플라자 합의라는 걸 계기로 시작된 3조 호감입니다. 자,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이 세계 자본주의 경제를 부양한다는 명목으로 나름 이제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어느 정도 용인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독하고 일본에 대한 무역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었는데 자국 자본가들의 불만이 계속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985년에 미국이 서독과 일본의 팔목을 비틀어서 당시 서독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를 인위적으로 평가 절상하고 엔달러화를 평가 절하하는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그 합의를 이끌어낸 회담을 한 장소가 플라자 호텔이었기 때문에 플라자 합의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자, 대한민국 경제는 일본에 대해서 한편에선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실제로 대한민국의 수출품에 필요한 중간재들을 자국에서 생산하지 못하고 산업부족을 취약합니다. 일본에서 다 수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최종 생산물은
수출 시장에서 세계 시장에서 일본产과 경쟁을 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 대한 적자를 미국에 대한 흑자로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달러 가치가 낮아졌다는 건 1997년 말에 IMF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뭐 브레튼-우드 체제 붕괴 이후로 전 세계적인 변동 환율제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약소국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국의 통화를 강대국의 통화에 연동시켜 놓는 태그제를 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상 1997년 말까지 원화는 달러화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이제 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달러화가 약세라는 건 원화가 약세라는 거. 동시에 엔화는 평가 절상이 됐어요. 그러면 세계 시장에서 일본제 상품과 경쟁하는데 유리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저 달러 반대편에 있는 엔고가 이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달러가 낮아지면서 달러포시 채권에 대한 이자율 부담이 줄어듭니다. 더 이자율. 그리고 70년대 엄청나게 상승했던 원유 가격을 이제 미국이 자국의 원유 생산량도 늘리고 중동 지역의 산유국들의 이제 친미파 국가들을 부추겨서 오펙의 그 감산 합의를 깨게 만들면서 무력화시키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완전히 되죠. 그래서 저달러, 저유가, 저이자율이라는 세계 호조권에 힘입은 3조 호황이라는 게 이제 진행되죠. 그러면서 이제 한때 뭐 아시아의 네마리용 어쩌고 하는 이런 식의 칭송까지 이제 듣는 정도로 발전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오래가지 못하고 1989년에 다시 공화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른바 이제 선진국들이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지속적으로 겪어왔던 것처럼 뚜렷한 호황 없는 불황이라는 게 지속되는 상황이 이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후로 1990년대에 들어서면은 이른바 세계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2차 세계화에 노출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 소련이 붕괴했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이전까지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급속한 축적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물론 한편으로는 이제 박정희를 필두로 한 파시즘이 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노동자와 서민들을 턱없이 억누르면서 초과 착취를 했던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주의 진영과 국경을 맞대고 대립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일종의 이제 쇼윈도 역할을 했다는 거죠. 야, 자본주의를 하면 이렇게 잘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전시관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많이 봐줬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보면서도 한국이 실제로 엄청나게 이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걸 이제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이제 수출을 자유로우면서 수입은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사회주의권이 이제 사라지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그런 역할이 필요 없게 된 거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많은 특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도 이 대열에 동참해라라고 하면서 이른바 세계화라는 것들이 이제 전면화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1997년 말에 폭발했던 공황이 외환위기라는 시작이 됐던 거예요. 자, 97년 말에 이제 그 공황이 폭발하는 과정은 대체로 뭐 이런 시기였어요. 그렇죠? 그때까지 이제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800원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러당 800원은 원화가 너무 고평가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로 적절한 환율은 달러당 1,200원 정도였다.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원화에 대한 고평가를 유지했느냐? 아마 틀림없이 사실일 텐데 1997년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이라는 사람의 임기 마지막 해였어요. 당시에 대한민국의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달러당 800원으로 환산했을 때 정확하게 1만 달러였어요. 환율을 현실화시키면 국민소득 1만 달러가 깨지죠. 그게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소득 1만 달러를 지켜라가 이제 한국은행에 내려진 특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억지로 이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이제 포착이 되니까 투기자분들이 달려든 거죠. 어떤 식으로 하느냐? 달러가 800원인 상황에서
투기자본들이 한국에서 원화로 차입을 한 다음에 그 차입한 원화로 달러를 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외환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은 원달러 환율이 오르게 되죠. 그죠? 이른바 수요 공급의 원리가 되죠. 근데 그걸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국민소득 1만 달러가 깨지잖아. 그걸 막으려면 달러당 800원에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풀어서 계속 팔아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투기 세력들이 한번 덤벼들면 대한민국 정도가 아니라 선진국의 중앙은행도 배경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 자체의 자본 주원력이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이미 얘들이 곳곳에서 이런 식으로 크게 이득을 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쟤네들 이번에 한국에 가서 붙었다 뭐 있나 보다 해서 똑같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면 이제 배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보이니까 한국은행이 이제 두 손 다 들고 항복하면서 이제 IMF로 구제금융 받으러 달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달러당 800원대가 깨지면서 환율이 현실화되는데 이게 바로 800원에 1200원도 바로 가지 않습니다. 자, 시계추가 한쪽에서 가운데로 오는 과정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편으로 갔다가 다시 오거든요. 흔히 오버슈팅이라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2,000원을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때 이 투기 자본들이 자기들이 매입했던 달러 중에 일부만 팔아서 원화로 차입한 걸 갚은 거예요. 그죠? 800원에 사가지고 빌려가지고 2,000원일 때 팔아가지고 갚죠. 남은 달러를 전부 다 사게 돼요. 이게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근데 뭐 이제 대한민국이 처음 당한 게 아니라 당시에도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조지 소로스라는 분이 있죠. 예, 이분이 이제 그때도 이제 엄청난 이제 투기 자본가로 유명했는데 이 양반이 이미 1990년대 초에 정확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영국 중앙은행을 털어먹어서 유명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때 이후로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이른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라는 게 강요가 됐죠. 그래서 나름 이제 진짜 민주정부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이제 신자유주의를 전면화시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대충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자본주의가 급격하게 이제 성장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그분들이 지배계급들이 미화하듯이 군사 독재라는 게 기여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여러 조건들이 중첩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그들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한 방식의 물론 이제 진행된 과정들이 이제 대한민국 자본주의 급속한 축적에 더 크게 기여했다라는 거고, 물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이제 노동자와 농민, 서민들의 삶을 지독하게 압박하면서 초과 착취와 수탈을 행한 기여라면 기여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게 지배계급에게는 대단히 좋은 최선의 방식이기 때문에 마치 그런 식의 이제 초과 착취와 수탈이라는 게 대단히 훌륭한 업적인 것처럼 계속해서 미화를 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도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순수하게 이제 정치적, 사회적 격변이라고만 알고 있었던 사실의 배후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요? 경제적인 배경, 그죠? 특히나 주기적으로 발발하는 공황이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이요. 자, 오늘날의 이제 대한민국, 특히나 이제 재벌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할 말이 있는데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